안녕하세요. MBN B뉴스 김동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희정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크립토 이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크립토 이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디지털 자산부 이수연 기자 모시고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수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주요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었는데요. 세계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해킹 공격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죠. 바이낸스가 해킹 공격으로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100억 원 넘게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지 시간 8일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지난 7일 해킹 공격을 감지하고 거래와 이체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탈취된 금액은 5억 7천만 달러로 이 중 복구하지 못한 금액은 약 1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이 바이낸스는 블로그를 통해서 취약한 영역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바이낸스 CEO인 자오 창펑도 트위터를 통해서 이 자금은 안전하고 문제는 해결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또 추가 업데이트를 제공하겠다면서 이용자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최근에 그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는 노마드가 2억 달러 상당의 피해를 입었고 또 하모니는 6월 해킹으로 1억 달러가량 손실을 입었습니다. 네. 이 외에도 2020년에는 쿠코인 거래소가 해커 공격을 받았고 2021년에는 중국의 폴리네트워크 거래소, 또 일본의 리퀴드 거래소 등 이런 해외 거래소들의 해킹 피해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소에서도 빗썸 거래소는 2018년에 약 190억 원, 2019년에 220억 원 정도 해킹 피해가 있었고요. 네. 업비트 거래소도 약 580억 원 규모의 해킹 피해가 났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특정 가상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 분산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디지털 자산 자체에 대한 보안 측면에서는 안전성을 지니지만 개인들이 지닌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이 디지털 자산 지갑 등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해킹 위험에 취약하다는 이런 문제점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 때문에 피해자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고 또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보안이 강화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거래소도 문제입니다. 거래소 직원이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운영업체에서 일하던 A씨가 2018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약 8개월간 53차례에 걸쳐서 회사 소유 비트코인 3억 원을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 5단독 조수연 판사는 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그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이라는 실형이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데 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게 된 특별한 배경이 있나요? 네, 먼저 이 A씨는 자신이 가진 전산 관리 권한을 이용해서 업무상 보관하던 비트코인을 개인의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했는데요. 이 법원은 피고인이 전산 업무 담당자인 점을 이용해서 거액의 돈을 횡령했다면서 죄질이 불량하고 또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고 있어서 실형이 네.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한편 A씨가 근무한 디지털 자산 거래소는 업체 대표가 디지털 자산 잔고를 허위로 입력해서 거래량을 부풀렸다가 처벌받은 곳인데요. 이 현재는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이런 네. 시장의 교란 행위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의 입출금을 임의로 차단해서 변동성을 키우는 이런 소칭 가두리 행위라던가 또 공매도 시세 조작, 해외 불법 송금 한치기 같은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일탈 행위들이 이런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제 법안이 마련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네.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자정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볼게요. 비은행권인 선물 회사에서도 이상 외화 송금 거래가 발생을 해서 이런 정황이 포착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이 최근 NH선물에서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가 발생한 정황을 인지하고 지난달 19일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이 금감원에 따르면 중국 국적의 투자법인 대표가 원달러 선물 거래 명목으로 이 NH선물의 법인 명의의 위탁 계좌를 개설했고 이 위탁 계좌에서 2019년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약 1년 동안 이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인출한 자금이 외국 투자법인의 해외 계좌로 송금이 됐습니다. 이상 외화 금액 송금 규모는 이 50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7조 1,200억 원에 달합니다. 네. 이는 앞서 금감원이 확인한 은행권의 이상 외화 송금 규모 72억 2천만 달러의 약 70% 수준입니다.
네. 그 우리은행 같은 은행권에서 그 이 외화 송금이 10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그 네. 외화 송금이 이상한 그 외화 송금이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좀 경악을 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역시 김치 프리미엄 차익 거래를 위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치 프리미엄은 국내 디지털 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점을 노린 차익 거래를 말하는데요. 이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중개업자를 통해서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이 디지털 자산 차익 거래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자본 거래 관련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금감원은 확인된 혐의 사실을 수사기관과 공유하고 있고 또 다른 선물사와 증권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외화 송금 거래 규모 등의 파악에 나섰습니다. 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현장 검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불법 외화 송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법이 사용됐나요? 네, 이렇게 세부 수법을 보면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인출된 자금을 외국인 투자법인 대표와 국내 법인 직원 등을 거쳐서 외국인 투자법인 계좌로 모았고요. 네. 이후로 NH선물에 개설된 이 법인 위탁 계좌로 이체를 해서 NH선물의 은행 대회 계정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법인의 해외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네. 이 해외 계좌의 99%는 미국에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방향이 좀 이전과 달랐던 게 역방향 거래가 있었다는데 그거는 네. 무슨 얘기인가요? 이 역방향 거래는 이 해외에서 들여온 자금으로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서 디지털 자산을 매수한 후에 이를 해외로 이체해서 현지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를 말하는데요. 자세한 구조를 살펴보면 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해외 계좌에서 NH선물 위탁 계좌로 송금한 11억 2천만 달러를 국내 디지털 자산거래소에 입금하고 이 외국인 투자법인의 해외 계좌에서 NH선물의 법인 위탁 계좌로 송금해서 환전을 한 뒤 이 외국인 투자법인의 국내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서 다수의 개인을 거쳐서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로 송금하는 구조입니다. 이 기존 은행권의 이상 외화 송금과 거래 방식이 다른 점이 눈에 띄는데요. 네. 이 송금 주체가 무역 법인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 법인이고요. 또 해외 수취인이 다른 법인이 아닌 본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또 증빙이 필요한 사전 송금 방식 대신에 증빙이 필요 없는 투자금 회수 형태로 외화를 송금한 것도 다른 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외화 송금 거래와 관련한 제도가 좀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침들이 마련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금융감독원은 NH선물의 외환 업무와 자금 세탁 방지 업무 취급에 이 법규 위반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또 NH선물과 은행권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자산 매매 등을 통한 입출금과 외화 송금 거래를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해서 억제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금융안정위원회가 국경 간 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는 내용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금융안정위원회가 또 어떤 기구고 이번에 결정된 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이 FSB는 Financial Stability Board의 약자인데요.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만들어진 국제기구입니다. 네. 이 G20에 속한 국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또 금융 규제를 협의하는 국제기구인데요. 이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방안을 직접 수립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FSB는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고 잘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 이 기존 국경 간 결제 시스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최종적인 연구 결과는 올 연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디지털 자산 시장에는 어떤 파급력이 펼쳐질까요? 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FS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설립이 됐는데요. 네. 이 금융시장에 대한 현행 규제안을 제시하면서 국제 규범을 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네. 지난 7월에도 G20 재무장관들에게 제시할 이 두 가지 형태의 디지털 자산 의제를 설정한 바 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자의 실패는 이 시장의 신뢰를 위협하는 것 이외에도 생태계의 다른 부분의 리스크를 빠르게 전이한다면서 투기적 성격을 규제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또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고요.
한편 오는 12일부터 13일 이틀간 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또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도 FSB는 디파이와 스테이블 코인 규제 방안의 큰 틀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자산부 이수영 기자와 함께 다양한 크립토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